이렇게. 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학기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딱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아직 기술이 적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이브리드하는 그런 기술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기술이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은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공학과 기술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오늘 이 발표를 하는 거가 이 시스템도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오늘이 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날이었고 지하철이 안 와가지고요. 지하철로 올라오고 그랬다가 다시 차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야, 정말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가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저 앉아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제목이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치려면인데, 사실 이 제목은 홍성민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금년 3월 달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회장님 허락을 받지 않고 정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돼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고요. 또 이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개인 입장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공학교육 학회의 입장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이병주 부회장님, 또 한지영 학회지 편집위원장님, 또 홍수진 우리 논문지 편집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몇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개인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학회 모두의 생각인 것은 또 아니지만, 첫걸음으로서는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학 및 공학 교육이 뭔가 하는 걸 조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오늘 주제가 공학 교육과 교양 교육이기 때문에 공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공대생들에게도 교양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생을 위한 교양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치려면 그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한 답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기 이 화면에 보면 지금 서비스 로봇 저기 카페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이시는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별 거부감 없으시죠? 예, 뭐 전혀 불편하지 않고, 기술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전혀 불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해주면 되는데, 어, 이 이런 서비스 로봇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서로 뭐 비대면이 이제 이렇게 중요해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이 바꿔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퍼런스도 코로나19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죠. 뭐 그걸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놨는데, 이제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코로나19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들으면 뭐 그게 뭐야, 뭐 손에 잘 안 잡히다가, 코로나19 끝나고 난 다음에는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가 다른 게 많이 보이는 거죠. 아까 뭐 서비스 로봇도 그렇고, 지금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퍼런스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제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쪽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예전부터 강조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더 단지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학에 대한 거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민 회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술과 공학 리터러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앤 엔지니어링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리터러시를 갖춰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학은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공학이 뭔지 모를 때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예. 공학은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중에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 응용에 중점을 두는 그런 학문 분야인데, 어, 홍성민 회장님이 저한테 이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많은 분들이 공학이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러면 챗 GPT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공학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열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공학은 사회에 이익을 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적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공학의 정의거든요.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에 다른 데 가서 이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챗GPT가 없어서 공학이 뭔가를 그 위키피디아에서 찾았어요. 그때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적 원리, 지식,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키워드고요. 새로운 제품, 도구,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러분 그럼 공학이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쭉 둘러보시면은 자연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공학이 만든 걸 텐데 20세기를 공학 분야에서는 Century of Innovation이라고 부르고요. 20세기에 우리 삶을 바꾼 20가지 대단히 위대한 공학적인 성과물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전기화예요. 전기 없으면 아무도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 앉아있을 생각 안 하시죠. 그죠?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자동차, 전차를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자동차 타고 왔거든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왔겠죠.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전자, TV, 컴퓨터, 전화기, 에어컨, 뭐,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모든 것들이 인터넷, 이게 다 20세기에 나왔어요. 그 20세기에 나온 공학적 성과물들은 사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꿨죠.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표가 뭐냐면 인구예요. 1900년에 지구상의 인구가 16억이었는데 2000년에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 됐습니다. 4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마 홍 회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인구 폭탄. 그래서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을 잠시 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런 걱정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수명도 늘고 개체수도 늘고 그래서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공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저기 1900년대 정말 국가를 빼앗긴 그런 나라에서 1950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반세기 만에 세계 12대 저기 2020년, 10년 이때 이야기예요. 경제 대국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두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 그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공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공학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그냥 기술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만 넘어가기는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21세기가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21세기에는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또 초거대 AI 이런 거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21세기에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류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학 분야는 21세기에는 우리의 미션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문제들은 그야말로 그랜 챌린지 문제이다. 거대 문제이고 그 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서 열심히 하다가 인류가 전체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은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큰 게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예요. 근데 지금 태양 에너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어제부터 이제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으면 난리가 났는데 그게 핵 분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그래요. 근데 핵 융합을 이용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융합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자. 이런 딱 들어도 되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맨 아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개인화된 학습을 발전시키다. 무슨 말이냐면 Advanced Personalized Learning을 지금 우리 각자가 Personalized Learning을 하지 않으면 아까 그 홍 회장님 말씀하실 때 앞으로 직업이 6번 바뀌는 거 아니라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걸 학교가 어떻게 매번 다 모든 걸 다 해주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퍼스널라이즈드 라이프롱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도 저기 2015년에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업총장 하실 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17개의 문제를 쭉 나열했는데 그 17개의 문제도 보면 이게 그냥 인간의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건강한 세계 시민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개입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학 분야에서는 유엔의 SDG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적 수단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이 SDG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공학이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럼 공학 교육은 뭘 하는 거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공학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학 인재를 길러내는 건데 그 공학 인재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다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다양한 제품이나 시스템,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되죠? 설계를 해야 돼요.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개발하고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역량, knowledge, skill, attitude 이런 것들을 다 길러주는 거를 공학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공학교육의 정의는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그런 정의하고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말하는 그 공학교육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공과대학에서 대학 안에 있는 공대에서 공대생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종합대학인 뭐 연세대학도 종합대학이고 뭐 성균관대학도 종합대학이 그런데 거기 종합대학 안에 보면 공과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엔지니어링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엔지니어링 스쿨들이 종합대학 안에 들어온 게 한 200년 됐습니다. 근데 그
종합대학 안에 엔지니어링 스쿨이 막 들어오기 시작된 뭐 200년에서 150년 전에는 그때 공대 커리큘럼을 가만 쳐다보면 커리큘럼이 전부 실습 위주였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공작 기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공작 기계 다루는 걸 가르쳐 주고 측량하는 거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도면 그리는 거 가르쳐 주고 그런 그냥 실습 위주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인간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칙에 따라서 정교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뭐 뭘 못 만드냐면 뭐 어제 뭐 인도가 달의 남극에 무인 착륙했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달에 가는 우주선은 직관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중력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해야지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1950년 정도에 공학이 완전히 한번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만들던 공학 교육에서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아,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엔지니어링 사이언스라고 불러요. 1950년대 이제 엔지니어링 사이언스가 도입되면서 공대가 저기 수학, 화학, 물리 뭐 이런 걸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뭐 실제로 교육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연과학대학하고 공학하고가 차이가 뭐야? 공과대학하고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그런 자연의 원리만을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네가 자연의 법칙을 잘 이해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학생이 정말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공과대학은 사실은 전문가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대를 졸업한 학생은 전 세계 어디에서 공대를 졸업한 학생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공대를 졸업한 학생이 아웃컴, 뭘 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을 기반으로 교육 체계를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합의를 하고 그러면 결국 공과대학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디자인이지. 디자인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한 200년 지났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죠. 어떻게 그 학생을 교육을 시켜야 학생이 디자인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공대 교수님들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학생들은 디자인 능력을 어떻게 배우는가를 연구해야 되겠구만. 그게 이제 러닝 사이언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공학 안에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게 보고 있는 이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툴이 워낙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 이 5가지 메이저한 그런 새로운 엘리먼트들이 공대에 들어가면서 공대가 무지 어려운 것을 배우는 학문 분야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가르치던 방법이 이렇게 된 거죠. 일단 공대에서 제대로 좀 뭔가를 하려면 기초과학하고 수학, 그 다음에 공학, 과학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이론을 배워야 돼. 두 번째는 이론만 갖고는 안 되고 그게 현실에서 구현이 되는가 실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실제로 설계해야 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4가지 분석, 실험, 디자인, 윤리 이 컴포넌트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고 20세기의 모든 공과대학이 요 4가지 컴포넌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가르치는 방법은 다 강의죠.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학생이 배워야 할 거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4년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이걸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20세기 말쯤에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공학 교육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바꾸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거니까 우리가 길러낸 공학도들이, 엔지니어들이 나중에 나가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공학이 해야 될 미션이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미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인적인 공학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도저히 강의를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다 전달할 수는 이제 없어졌고, 그건 불가능해졌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결국 학생이 알아서 뭔가 자기가 당면에서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처음부터까지 계속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과대학의 교육은 뭐 이게 물리의 이론이고 이게 제가 기계공학과인데요. 이게 기계공학의 기본 이론이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지금 기계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뭐가 있나? 지식이 뭐가 있나? 그다음에 그것을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이 갖춰야 될 스킬이 뭐가 있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를 4년 동안 매번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제를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개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네트워크 컴포넌트 마들인데요. 그 네트워크 컴포넌트 마들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공학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리얼 월드 프로블럼을 진짜 푸는 거죠. 그걸 푸는 거를 도잉 하면서 러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 방법으로는 PBL인데 커리큘럼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한테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종합적인 문제까지 그거를 설계해 보는 거, 뭐 만들어도 보지만 설계해 보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디자인 센츄리 커리큘러가 공과대학 교육에 지금 이제 기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지만 뭐 연대도 그러고 저희 성대도 그러고 역사가 오래된 대학들의 이 교수님들이 하루아침에 아무리 공대 교수라고 야 저기 PBL로 다 바꿔 그런다고 바뀝니까? 디자인 센츄리 커리큘럼 만들어 그런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잘 나가는 대학들은 20세기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21세기에 새로 생긴 대학들은 21세기 교육 방법을 채택했어요. 그것의 첫 번째가 이제 올린 공대라는 데인데요. 올린 공대는 프랭크 올린 재단이라는 데가, 이분이 이제 토목 기술자인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정말 기둥같이 일할 그 공학 인재를 길러내는 미국 내의 좋은 공과대학에 큰 돈들을 도네이션 했어요. 학생을 잘 길러달라고. 학교는 그 돈 받으면 뭐해요? 잘 아시잖아요. 건물 짓죠. 그래서 올린 홀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교육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린 재단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기존의 대학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실망한 다음에 1997년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도네이션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21세기형 대학을 우리가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든 대학이 올린공대입니다. 그리고 올린공대는 이제 실제로는 2002년 8월 달에 처음으로 학생을 뽑는데 교수는 2002년 8월 달에 20명을 뽑았어요. 2020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만 뽑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세기에 필요한 공학 인재를 기르기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라. 그래서 2년 동안 교수들이 아무것도 학생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21세기 공학 인재를 만들지 하고 만들어낸 커리큘럼이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건데 이게 1학년부터 시작해서 4학년까지 프로젝트만 줄창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All-in Invention 2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학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올린 공대는 지금 입학 성적이 MIT 공대 들어갈 애들이 올린 공대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보다 낮은 애들은 못 들어가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오브 디자인이라고 SUTD라는 대학이 이제 2009년에 설립됐는데 요 대학도 재미있는 대학이에요. 이게 원래 이거 녹화되는 거잖아요. 심한 소리가 마음 안 내는데. 저기 싱가포르이 그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NUS 공과대학하고 MIT하고 저기 협약을 맺어가지고 MIT 커리큘럼과 MIT 교육 방법을 NUS에다가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NUS 공대 교수님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지연 전술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그럼 관도 새로운 대학을 만들 거야. 그래서 MIT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새로 만든 대학이 SUTD. SUTD는 이제 그래서 21세기에는 학생들이 뭐가 필요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게 뭐 머릿속으로 디자인만 해갖고 말이 되겠냐? 얘들한테 그걸 만들어 보는 연습을 시켜야지. 그래서 저기 하버드 미디어 랩, MIT 미디어 랩 같은 그런 컨셉을 갖는 이 만드는 그러니까 팹랩이라고 하는 팹랩을 짓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한 거나 언제든지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촥 만들어서 아주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리큘럼의 기본이 디자인 센츄리 커리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모든 거를 설계를 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뭐 우리 현재 서울대학이나 뭐 연대나 성대가 뭐라고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지금 저희 공과대학의 교육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8개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데 제가 이제 교양교육학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말 교양교육을 잘 시키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양교육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공대 교수님들이 착해서만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한 애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공과대학을 졸업한 것과 똑같은 그런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국제기구가 워싱턴 어코드예요. 근데 그 워싱턴 어코드는 전 세계의 공과대에서 나오는 그 졸업생들이 10가지 attribute, 그러니까 10가지 역량을 갖추기를 요구해요. 그 중에 여기 있는 위에 1번부터 5번까지 까맣게 적어진 게 하드코어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학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부터 시작해서 10까지가 소프트 스킬인데 이 소프트 스킬은 사실 공학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이 사실 교양 교육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양 교육을 전체 커리큘럼의 3분의 1 정도는 교양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ABC라고 하는 인증 기구가 그 미국에 아닌 공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양 교육을 3분의 1 이상 꼭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인증을 못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ABIC 이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교양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양 교육을 잘 시키나 시키지 않는가를 이제 확인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는 뭐 학과가 알아서 교양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성균관 대학처럼 학부대학이라는 이제 대학이 있어서 뭐 박정아 교수님도 아까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던데 거기에서 이제 교양 교육을 시켜줘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키던 교양 교육이 정말로 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을 잘 시킨 건가에 대한 반성은 저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2022년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전라남도 나주에 개교한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는 공과대학이 21세기에 만들어진 대학이죠. 그 대학은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그다음에 대학교 2학년, 이제 9월 달부터 2학년 2학기 학생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교양만 가르친 거죠. 전공은 안 가르치고 교양만 가르쳤는데, 그 에너지공과대학의 사례를 보면 1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교과목명이 전략적 학습과 리더십, 1학년 2학기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의 응용, 2학년 1학기 시스템과 사회, 뭐 이렇게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교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을 하는 것도 뭐 많이 보셔서 아는 거죠. 미네르바식 토론 교육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에너지공대 학생들만 토론하기도 하고, 또 미네르바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문, 사회, 예술, 이걸 횡단하는, 그러니까 학제에 있는 주제들을 횡단하면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체득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에너지 공대는 뭐 처음 생긴 학교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학교들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이병주 부회장님이 소속이 되는 한양대 에리카 같은 데서는 공대생들한테 교양 필수로 15학점 다 들으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공대생만 15학점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아마 전교생이 다 똑같이 이거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핵심 교양으로 해서 영역별로 듣고 싶은 것 뭐 선택해가지고 10학점이나 14학점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공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양대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단과대학들도 아마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도 뭐 같아요. 똑같아요. 교양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는 크로스오버 1, 그래서 인간의 탐색, 크로스오버 3, 그래서 사회 탐색, 그래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거를 여기 공대생들이 필수적으로 듣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핵심 교양 과목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듣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대생들에게 우리가 주로 이제 교양 과목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공대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러면 공학을 비공개 학생들에 대해 교양으로 가르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공학을 그럼 지금까지 교양으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학 교육이 교양 교육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교양 영역 안에 공학 관련 교과목이 제공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공되고 있는 게 뭐 어떤 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쳐다보셨을 때 이런 과목을 왜 제공하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조금 뭐 사전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공과대학은 학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대학은 무지 크지만 학과는 경영학과 딱 하나만 있는데, 공과대학은 공과대학 안에 학과가 뭐 적어도 7개, 8개, 많은 데는 열 몇 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 많은 학과들이 서로 달라요, 특징이. 근데 그거를 이제 분류해 보면 어떤 학과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어떤 학과는 화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어떤 학과는 물리학하고 화학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학문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학과들의 특징이,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과를 다니는 학생은 물리학이나 화학하고 무관한 학과로 전과했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물리학이나 화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이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학과로 전과를 하면 무지 고생을 해요. 거의 못 따라가요. 그럼 마찬가지로 화학도 마찬가지고, 화학 쪽에서는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 무관한 학과에서는 화학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과대학 안에 여러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 분야는 물리학이나 화학과
특별히 강한 연대가 없는 그런 학과이다. 그런 학과, 그런 지식들인데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물리학이나 화학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공학 관련 교과목으로서 비공학 계열 학생들에게 오파되는 교과목들을 보면 대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대진대학교 사례인데 우리 한지영 교수님 계시는데 여기 비공개 학생들에게 교양 필수로 뭘 배우는가를 보면 여기에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2학점을 배워요. 요 과목은 공학 관련 과목인데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석대학교 우리 홍순인 교수님 지금 오늘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우석대도 비슷해요. 비공개 학생들에게 교양 필수 배우세요 그러면서 오파하는 거가 컴퓨팅 사고예요. 여기 소프트웨어거든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교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칫 생각하면 아 소프트웨어 또 더군다나 뭐 빅데이터 AI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공학의 핵심인가 보다.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학은 그보다 훨씬 더 아까 물리나 화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 화학을 기반으로 한 모든 학과가 다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성균관대학교는 신입생 모두가 교양 필수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교과목을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추가로 창의적 융합 디자인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만들었어요. 이게 2020년에 만들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팀 액티비티를 하고 있고요. 그룹을 되게 6명을 짜는데 6명 중에서 3명은 문과 아이, 3명은 이과 아이, 1학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명은 가급적 여학생, 3명은 남학생.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들의 소위 말하는 MBTI 같은 거를 조사해서 서로 특성이 다른 애들. 그러니까 외향적인 학생, 내향적인 학생. 그걸 섞어요. 6명을 팀을 짜주고요. 저기 있는 교수가 접니다. 제가 직접 저기 이 강의 들어가는데 가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 문제가 아까 유엔의 17가지 SDG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래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시켜요. 근데 그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시킬 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뭐 쭉 하는 그 프로세스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고 그 결과물은 전체 학생이 다 들어야 되니까 이걸 뭐 결과물을 만들으라 그러면 옛날에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메타버스에다가 디지털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 교과목이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학생도 있고 재밌는데 그런 학생도 있고요. 오케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 비공개 학생들한테 오프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인하대학교는 크로스오버 2를 반드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의 탐색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학교도 하고 우리 학교도 하고 막 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육도 이제 같이 시켜서 이렇게 공학 관련 이 교과목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별 대학들이 하고 있는 액티비티인데 이 개별 대학들이 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좀 쳐다보면 교양 영역에서 공학 관련 교과목들이 그 오파되는 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교양에서 공학 관련된 거는 과학기술사 이게 뭐 대부분이었어요. 뭐 어느 대학이나 다 그거 가르쳤죠. 그러다가 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뭐 로봇도 좀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생활 속의 공학 이야기들을 조금 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워낙 소프트웨어하고 뭐 인공지능 이런 게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것도 막 교양으로 이제 오파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교과목들은 사실 비공개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이 공유대학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유대학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게 공대생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모든 학생들에게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전공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디그리 정도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8개 분야가 있죠. 인공지능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지능형 로봇 분야가 있고 작년에 총 한 2,500명 정도가 이수를 했는데 그중에 900명 이상이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지능형 로봇 공유대학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오늘 오신 어, 이병주 저 부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지능형 로봇 공유대학 프로그램을 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초급 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컴퓨팅 사고, 그다음에 생활 속의 로봇, 그다음에 디지털 인문학 이 세 과목을 듣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듣고 나서 이게 조금 나는 해볼만 하겠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초급 공통으로 지능형 로봇 창의 설계 약간 조금 더 공학이 심화된 걸 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급으로 올라가면 이제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해서 이 공유대학 사업의 이 프로그램이 쭉 따라가고 나면 이제 누구든지 그러니까 비공개 학생들도 누구든지 간에 공학 분야에 지능형 로봇 분야에 부전공 정도를 이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키우도록 지금 이제 교과목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현황인데 사실 이제 뭐 이런 현황을 이야기하라고 홍석빈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사실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쳐야 된다면 첫 번째, 왜 가르쳐야 되죠? 왜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쳐야 돼요? 왜? 왜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면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저기 현재 이 환경이 이게 기술이 스며들어 가지고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오케이? 기술이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인간관계의 가장 어마어마한 소통 수단이 뭐죠? SNS잖아요, 지금. SNS가 뭐예요? 그게 기술의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 스마트폰 없이 내가 사회생활 하겠다? 안 되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좀 이해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왜 고생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컨퍼런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기술이 인간과 사회와 환경에 스며들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기술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안 보여요. 그런데 기술이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컴플렉스 시스템이 됐다. 복잡계가 돼버렸다. 오케이? 그 복잡계가 얼마만큼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버렸느냐 그러면 여러분 알파 제너레이션이라고 잘 아시죠? 알파 세대가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을 되게 이야기하는데 걔네들은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는 태어나서 인간이면 당연히 엄마를 불러야 되죠. 얘네들은 누굴 불러요? 알렉사를 부른다. 그러면 이 알렉사를 부르는 저기 조그만한 애가 알렉사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고 나한텐 진짜 엄마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그게 사회만 바뀐 게 아니라 인간도 바뀌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더군다나 앞으로 알파 제너레이션이 살아가야 될 사회는
제가 쓴 말이라 뭐 나중에 토론할 때 좀 많이 지적해 주시고요. Quantified Augmented Self가 Engineered Environment에 살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 엔지니어도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컨퍼런스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 누군가 설계하고 누군가 만들고 누군가 관리하고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나무 밑에서 이렇게 부채질 하면서 컨퍼런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 내내적으로 다 퀀티파이 돼 있어요. 제 키가 얼마인지 제가 알고요. 몸무게 얼마인지 알고 혈당이 얼마인 줄 알고 혈압이 얼마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시력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제가 안경 쓰고 있죠. 왜 안경 썼어요? 시력이 나쁘니까. 뭐 했어요? 오그멘티드 했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청력이 떨어지면 뭐예요? 보청기 꽂아요. 오그멘티드 하는 거죠. 여기 그 아이 낳고 애들 키우고 일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여자 교수님들 허리 많이 아프시죠? 허리 아프면 지금은 뭐 하냐면 복대 차죠. 앞으로는 그 복대가 차고 있으면 허리에 아무런 힘을 받지 않게 그냥 복대를 통해서 힘이 전달이 돼서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 그런 오그멘티드 툴이 나올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이게 내가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을 이해를 못하면 정말 깝깝합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이해하는 게,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게 크루셜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US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안에 보면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2018년부터 야,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초중고학생들한테 소위 말하는 Technology and Engineering Literacy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의한 Engineering and Technology Literacy, Technology and Engineering Literacy가 이래요. 읽어보겠습니다. Capacity to use, understand, evaluate technology. 그 테크놀로지를 내가 사용하고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technological principle and strategy. 그 기술적인 원리와 전략을 understand 할 수 있는 capacity를 누구나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리터러시가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강조점 속에서 아까 홍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당연히 공학을 교양으로 보는 거고요. 미국은 그걸 당연히 볼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테크놀로지 앤 엔지니어링 리터러시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8년 보고서인데 피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측정 결과도 되게 좀 우울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나라에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OECD 평균에 못 미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 현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OECD 평균까지도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IT 강국인데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거기에 가 있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테크놀로지 앤 엔지니어링 리터러시는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로 교양으로서 공학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생각해 보면 공학은 워낙 저기 넓어요. 그래서 그 넓은 분야의 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기계공학의 원리 쬐끔, 화학을 기반으로 하고는 화학공학의 원리 쬐끔 이렇게 가르쳐 갖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럼 결국 테크놀로지 앤 엔지니어링 리터러시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가 그 만들어내려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공학의 핵심은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사회 이익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만드는 경험을 시켜야 돼요. 그 만드는 경험을 하는 거의 첫 출발이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뭐 공대가 다 디자인 센츄리 커리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시켜봐야 되고, 그 디자인을 할 때 학생들이 새로운 거를 설계하고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창의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학의 핵심은 창의성과 디자인 능력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그 경험을 시키는 교과 방법으로서의 경험을 시키는 거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우리 성대의 창의적 융합 디자인 같은 프로젝트를 디자인 싱킹 접근 방법으로 하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성대에 있는 뭐 창의적 융합 디자인도 그렇고, 또 뭐 지금 모든 대학에서 오퍼하고 있는 뭐 컴퓨팅이나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게 이 교양교육 학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양 기초교육의 정의에 따라서 봤을 때 이게 정말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자유교육인지, 그 다음에 정말 그 민주주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교육인지, 또 그 그 교과목의 교육 목표가 제대로 잘 잡혀 있는지, 그것들이 담당하는 영역들이 잘 지정됐는지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현재도 이미 여러 대학에서 교양 영역 속에서 공학 교과목들이 오파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혹은 비공학 계열 학생이 향후 공학 쪽의 부전공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반 구축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교양 기초교육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양교육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공학이 교양으로서 가르쳐져야 된다면, 정말로 테크놀로지 앤 엔지니어링 리터러시가 앞으로 엔지니어드 된 인바이러먼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에게 갖춰야 될 역량이라면, 우리가 교양교육의 요건을 만족하면서도 공학의 그 핵심인 창의성과 디자인 역량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맛깔스러우면서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공학 교과목, 교양 교과목들이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우리 공대 교수님들만의 노력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홍 회장님을 비롯해서 교양교육학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선진 교수님 오랜 고민 끝에 발표 자료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기 초에 이제 연락을 받으신 이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학교육학회 차원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현장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손 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 또는 패들릿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 뭐 질문 또는 의견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질문. 네, 김미봉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후쿠시마 오염 문제 사태를 했을 때 공학 교양교 필요성과 연관이 돼서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RF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학의 문제를 학자가 전문적으로 하는 랭귀지로 하지 말고 일상적인 스피치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랭귀지 수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인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스피치로 할 수 있게끔 했을 때 이게 괴담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화가 그렇다면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공학을 교양으로 했을 때 시민교육으로서 아니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 그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번 이런 사태에 관해서 이런 사태에서 뭔가 공학이 교양으로서 기여를 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두 가지입니다. 그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공학은 프로페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페션은 뭐냐면 전문 영역이라고 하죠. 전문가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영국은 영국에서 이제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돼서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영국에서 주는 기술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기술자 자격은 사실은 자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스티지한 그런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공학이 어, 그, 그 산업화를 일으키면서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그러니까 산업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업 역군으로서 공학 인재를 이제 대량 양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학이 그런 아주 프리스티지한 프로페션이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공학은 프로페션이기 때문에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랭귀지를 써요. 오케이? 근데 일반인하고 소통하려면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얼마나 세종대왕이 답답하면 한글을 만들었겠어요? 한자를 사용해가지고는 일반 백성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한글을 창제해서 일반 백성들이 한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말씀하신 소통의 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소통의 툴이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그 공학 그 학회 안에서 자기네들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랭귀지하고 지금 이번에 뭐 지금 지적하신 뭐 그 후쿠시마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랭귀지가 달라야 되는 거죠. 이건 스피치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 한자를 쓰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제 그게 실제로 그 스피치로서 공학 랭귀지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반인과 모든 학생이 갖춰야 될 리터러시로서 테크놀로지하고 엔지니어링 이해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교양 영역에서 개설되고 가르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뭐 충분히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네, 아주 저기 교양학교에 왔을 때 받을 만한 예상하고 있던 예상 문제인데요. 아, 제가 이제 공학교 혁신센터장을 2009년에 막 시작했는데, 막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뵌 분이 손동현 우리 학부대학장님이셨습니다. 주제는 방금 하신 말씀이죠. 전문 교양이 교양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학 커뮤니티 전체로서 그걸 전문 교양이라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뜻은 저는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대학의 교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대학장님 입장에서는 전문교양과 교양이 뭐가 다른 거야 하는 우려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이제 말씀 많이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교양이란 말을 꼭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교양, 대학 안에서의 그 교양 기초 커리큘럼을 통해서도 공학 인증이 필요한 교양을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써가지고 논란을 자초했을까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손동영 학부대학장님을 만나서 했던 첫 번째 게 뭐냐면, 공대에만 있던 교양 커리큘럼을 없애고 대학 전체 교양 교육을 그냥 공학교육 인증하는 교양 교육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별로 뭐 아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어, 아직도 여전히 뭐 전문교양이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하여간 그 맥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대에서 이게 교양이야 라고 집어넣는 교과목들 중에 사실 이제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정의하는 교양기초 교과목의 어떤 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상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아까 홍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학 관련 교과목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양기초 그 교과목 가이드라인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교양기초교육원 쪽에서 전향적으로 아까 테크놀로지 앤 엔지니어링 리터러시가 앞으로 이 지구를 살아야 되는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리터러시라면 이제 그것들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홍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대답됐습니까? 네. 여기 현장 말고 예, 온라인으로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김지영 교수님, 서강대 김지영 교수님께서 송성진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공학 교양 과목, 아마 그 창의융합 네네. 프로젝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학부생 학령 구성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학부생 학년 구성은 1학년 필수입니다. 1학년이 들어야 되고 2학년이나 3, 4학년은 F를 맞았을 때 재수강으로 듣고 1학년을 위한 과목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공학 기반 교양 과목의 경우 개념적 전공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프로젝트 해결력, 길군요. 예, 프로젝트 해결력과 창의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공학 기초 인지 교육이 반드시 사전에 학습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공학 기초 인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공학의 기반을 이루는 이론적 기초를 학생이 먼저 닦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초 이론을 배우고 심화 이론을 배우고 랩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을 배워야 돼서 이게 리니어 컴포넌트 마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올인 2000, 올인 인벤션 2000은 그걸 없앴어요. 그 대신에 1학년에 올인 공대 프로젝트 교과목의 이름인데 디자인 네이처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네이처는 말 그대로 자연을 설계해봐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살다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하나 디파인하고 그것의 해결을 자연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책을 찾아서 그 자연이 하고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봐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자연이 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까 그 과학 공학 기초 인지 교육을 공학 기초 인지 학습으로 바꾸는 거죠. 자기가 셀프 러닝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기가 실제로 습득한 걸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게 함으로써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프로젝트에서 스스로 디파인하고 스스로 공부하게.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 러닝을 이제 믿는 거죠, 학생들의.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학교가 포멀 에듀케이션에서 학생이 필요한 거를 모두 다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사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학생들이 얼마든지 인포멀 러닝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다만 학교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어세스먼트 할 때에 학생이 개별적으로 인포멀 러닝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배운 거를 그거를 카운트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그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제 학생들은 뭐 학교의 포멀 러닝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 학점 잘 따야 되니까 그거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내던져 놓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따로 배우고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학교들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학생 입장이 돼서 그 교과목도 디자인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의 그 성취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박유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스탠포드의 디스쿨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공학과 비공학의 벽이 사라지는 극단적인 학생간 프로젝트, 교과목 구상, 실천 이런 것들이 비공학도에게는 과정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실제 그런 교과목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일우 교수님 좋은 그 질문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우리 성대의 얘가 여기서 말씀하신 스탠포드 디스쿨 이야기하지 말고 말로 보여주라. 저희가 실제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탠포드 디스쿨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의적 융합 디자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스탠포드 디스쿨이 하는 게 이제 레디컬 컬래버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전공을 못 만나게 해요. 그 서로 전공이 다른 친구들이 만나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성대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4년째이기 때문에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해가지고 뭐 비대면이 좀 쉽지 않아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전공이 다른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인문사회과학 캠퍼스하고 자연과학 캠퍼스가 같은 성균관대학 안에 있지만은 저는 학생 컬처상으로는 서로 다른 대학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일부러 만나게 해서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제 그런 그 어프로치들을 창의적 융합 디자인 수업 말고도 우리가 학교 안에서 공학교 혁센터 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해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잡는 건 문과 학생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단 정의가 되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건 이과 학생들이 잘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하겠다. 그건 뭐 학교에서 학점 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도, 내가 아이디어도 제너레이션하고 내가 큰 그림도 그렸는데 크레딧을 다 내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 정교화 되면서 그게 부동하게 만드는 거는 뭐 그런 그 상상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스탠포드 디스플이 이제 에이밍 했던 그런 레디컬 컬래버레이션인데, 저희가 지금 그 창의적 융합 디자인 같은 교과목을 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아직 4년밖에 안 됐고,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시간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레디컬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대 학생이 아닌 비공대 학생들이 공대 학생을 만나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대 학생들도 비공대 학생들을 만나서 아까 서로 스피치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유가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공자님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박일우 교수님 혹시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네, 네. 사실 굉장히 먼 길이긴 한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방향으로 학회장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박일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우리가 경영이나 공학 같은 것들을 자꾸 교양교육에서 밀어내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디자인 사고라는 것은 공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엔 자유학의 미래 자유학의일 것 같고요. 방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방향, 완전히 새로운 혁신 내지는 사고의 변화, 이것이 우리 교양교육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일우 교수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디자인 사고 관련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학 회장님께서 질문, 의견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네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서로 다른 영역에 있었지만 생각하는 지향하는 점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제 인상을 많이 받고 뭐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같이 협력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제 인상을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정말 성균관대학이 교육을 잘해요. 저는 창의적 융합교육 같은 과목을 또 뭐 스탠포드 디스플 뭐 해서 다 이런저런 훌륭한 선진 기법을 융합해서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1학년 과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1993년도에 대강화, 그러니까 대강화한 게 아니라 대강하자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 대부분의 이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교양 학부대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속해 계시던 분들이 이제 다 소속 학과로 가시고 93년 이전까지 이제 과에 계시던 전공을 가르치던 선생님과 교양대에 계신 선생님들 간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는데 그 차별은 없어졌어요. 대신 이제 교양대학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뭐 동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마바 캠퍼스가 아직 남아는 있어요. 그리고 뭐 여전히 이제 교양대학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도 좀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단과대로 복귀하신 선생님들 중심으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기 교양 또는 고도 교양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전공 교육을 한 3, 4학년 학생들 그리고 최근에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전공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특히 교양교육에서 배웠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뭐 능력, 태동,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을 깊이 하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고학년이나 이제 대학원에 가서도 이제 그런 교양 교육을 실시하는 노력들을 이제 일본에서는 후기 교양 또는 고도 교양이라고 부르던데 그런 창의적 융합 교육을 저학년에서 아무것도 지금 대학 교육이 안 돼 있고 백그라운드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라는지 아니면 좀 올라가서 전공을 좀 배우고 그러면서 뭐 같은 전공 아니더라도 좀 섞어서 뭐 최소한 단과대학 내에서 뭐 기계공학과 학생과 뭐 전자공학과 학생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라든지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일까와 뭐 장단점이 예상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학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후기 교양 이거는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으로 올라가면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을 전수받는 것으로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전공 영역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 뛰어넘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게 내가 내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폭넓은 것을 배웠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스탠포드 디스쿨이 지향했던 거거든요. 스탠포드 디스쿨은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학부에서 서로 다른 전공을 한 학생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대개는 프랙티컬하게 인더스트리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뭐 아무리 훌륭한 기계공학부 교수님이 있어도 그 교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뻔하기 때문에 레디컬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는 어프로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그 대학원생 레벨이 돼서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교육을 한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은 교육은 핵심적인 게 리피티션이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공에 함몰되기 전에 내가 배우는 전공이 결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전공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의사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고 그런 이제 애티튜드를 키워주는 데서는 저학년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민 끝에 1학년으로 이제 그것을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고학년이 돼서도 예를 들어서 공학교육혁센터 사업 같으면은 이제 대학교 3, 4학년들이 모여서 공대생만 아니라 전체 전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조금 더 어드밴스된 그런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아직 뭐 저희 성균관대학교도 그냥 시도해보고 또 이렇게 좌절도 하고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그냥 약식으로 하거나 뭐 아이디어 정도 내거나 하는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혹시 1학년 수업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 주실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2012년에 그 NUS 공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NUS 공대에서 그때도 NUS 공대가 이제 세계 대학 평가 랭킹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고 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텐데 거기 찾아가서 이제 그쪽에 그 학장님이랑 부학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NUS가 정말 연구도 잘해서 평가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NES 출신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내세울 알럼나이가 없대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케임브리지는 랭킹 절대로 이야기 안 하고 딱 두 가지 이야기한다. 뭐냐 그랬더니 찰스 다인하고 아이작 뉴턴이 우리 출신이냐. 근데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공대 교육을 완전히 바꿀 거야. 우리는 랭킹 따지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된 훌륭한 공대생을 만들 거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학생들한테 1학년 때부터 가르쳐 줄 거야.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뭔지. 그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UN의 SDG 17가지 문제. 그다음 공대생 같으면 그랜드 챌린지 포 엔지니어링 14가지 문제. 그런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학생한테 인지시키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을 학생들한테 소개시켜줘서 이제 그 전문가가 이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고 그럴 때 조언을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래 자기는 커리큘럼을 디자인 센츄리 커리큘럼으로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디자인 센츄리 커리큘럼을 최초로 사용했던 데가 NUS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찾는 솔루션이 뭐 비록 허접하다 할지라도 또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걔가 이 관련돼서 인지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범위나 지식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의 익스포저를 빨리 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창의적 융합 디자인에서 학생들에게 UN의 17가지 문제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UN의 17가지 문제랑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문제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되어 있는 거를 찾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을 내가 1학년의 눈으로 찾을 수 있는 한 찾고 못 찾으면 뭐 더 좋은 솔루션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이 그 순간에 찾을 수 있는 솔루션 중에서 베스트 솔루션이 나오면 사실은 그게 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비저닝 하는 거가 1학년 커리큘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이 좀 허접하달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교수님들한테도 저만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분반이 한 학기에 23개씩 가거든요.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절대로 학생들이 한 거 허접하다거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 항상 격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학점은 상대평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이 거의 한 2분 정도, 1분 남았군요. 49분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홍성배 회장께서 공학을 주어진 그 질문이 선생님한테 그 강의 요청하실 때 하신 화두가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치려면이잖아요. 반대로 교양을 공학으로 가르치려면 어떤 질문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치는 게 맞느냐, 교양을 공학으로 가르치는 게 맞느냐. 만약에 교양을 교양교육에라는 안에 카테고리로 생각했을 때 그럼 교양이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건 인간 다움이고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고 존재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치려면 질문이 맞느냐? 교양을 공학으로 가르치려면이라는 질문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교양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내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어서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근데 이제 답은 뭐 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양 교육이라고 할 때 교양 교육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정의와 교육의 목표, 그 다음에 교육 영역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 그러면 공학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사회를 이롭게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게 교육의 목표고, 그 다음에 그거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자연의 법칙이나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쳐다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학인데, 그러니까 그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치려면 이라는 데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할 때 내가 자연 속에서 그냥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발가벗고 서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인바이러먼트 속에서 나 자신도 자꾸 객관화되고 정량화되면서 살아가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을 해가기 위해서 공학이 내가 이해해야 될 영역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공학을 교양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교양을 공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인데,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완전한 인간이 되고 내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돼서 인류 사회와 다른 사람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나 도구를 만들어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가 내가 교양인으로서 공학적인 액티비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 이제 그게 이제 답이겠죠.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게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좀 더 질문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어,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질문이 너무 창의적이고 재미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아마도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줌으로 와 계시는 분들 모두 공학과 교양 또는 공학교육과 교양교육의 어떤 공통점을 한 가지씩 마음속에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인간 중심의 기술 이런 것들 관심 많이 공학 쪽에 많이 있었고 뭐 적정 기술 이런 데서 그런 노력들 많이 하는데 거기랑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해주셔서 자, 첫 번째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쉰 다음에 3시 10분 말고 3시 전까지 쉬고 3시부터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